오늘은 NG 연속이네요. 저도 NG를 많이 내겠습니다. 오늘 이 우사라 수포자 소책자 이 발간에 맞이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책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쭉 우리가 본다면 2013년 우리 단체가 이 학부모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했을 때 학부모들의 99%가 우리 아이들이 수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죠? 99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또 이어서 우리가 작년에 또 수포자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 초 6학년, 중3, 고3 학생들을 데리고 봄에 5월달에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그리고 중학생의 절반 정도,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한 상태라고 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포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초등 때는 이렇게 연산 훈련에 아주 매진하고 있고, 이거는 고등학생 수능 시험지인데 잘 아시죠? 이 아마 100계단에 몇 개냐 이걸 묻는 건데 저걸 다 그려가지고 세는 이런 시험지를 벌써 문제 푸는 수능 시험지가 상당히 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2012년 피사 평가에서 우리가 많이 본 자료지만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 무려 33위를 3개나 했고 32위 또 기타 많은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드디어 수포자 없는 20 플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 3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4월 23일부터 명동에서부터 바로 거리 서명을 시작해서 전국에 55개 우리 단체의 모임이 거리 서명에 총 출동을 하고, 이후에 피켓 시위를 비롯해서 또 이 수학 토론회 4회에 걸쳐서 또 작년 4월에 진행했고요. 5월 달에는 국제 비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국제 컨퍼런스도 저희가 열어서 교육과정 비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희가 드디어 우리 시민들에게 수포자 문제를 해결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게 되었죠.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약 10% 정도 실제적으로 감소되는, 그리고 특히 중학생들이 이 증명 부분을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는, 그리고 고등학교 문과 학생들의 이비적분 약 30%를 감소시키는, 그리고 또 이과 학생들의 기하 벡터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고 벡터 일부가 빠지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는 수포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터진 거 잘 아다시피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를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고민은 다 수학으로 오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 시민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가면은 수학만, 고등학교 수학만 4,000원이 증가해. 4,000원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교육비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이 1인당 사교육비가 4,000원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앞으로 수학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수학으로 집중된다. 풍선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원인은 대학에서 무리한 수능 수학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문과 인문계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열에서마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이 수학이 반드시 끼어들어가서 너무나 큰 수학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늘 민 교수님 계신 연세대도 이렇게 여전히 이런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를 보면 인문계의 수능 가중치가 무려 30%입니다. 인문계입니다. 국어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가중치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사교육 시장은 마케팅, 특히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이 각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들의 사교육 선행 연도입니다. 평균 4.2년이지만 이 청산학원 강서 보는 것 같으면 7년까지도 선행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역시 상당히 불안하게,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나왔을 때 이 지구 종말과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계산만 해서 안 되고 스토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 사교육에 대한 이런 거품, 진실 이런 것을 찾아서 온 국민에게 알리자 하는 이런 생각을 진즉했지만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30인들의 전문가들의 이 의견을 모았고요. 같이 했고요. 전문가들 몇몇은 이렇습니다. 각자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46회 7년간 토론회, 그다음에 강연회, 그다음에 조사 사업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드디어 진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소책자에는 총 12가지가 있지만 우선 소책자의 첫 장을 보면은 정말 이 수학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림과 아울러서 이 책자를 통해서 장차 아이들이 웃게 되는 그날 전혀 이제 그림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그리신 분 정말 감탄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글 속에 우리가 묻었던 이 세세한 행간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 수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혹시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예. 아이고 야. 박수 한번 예. 책 몇 번쯤 읽으셨나요? 책을. 그래서 흐름은 좀 이해하셨고 그래도 이 중간중간 나오는 게요. 이 책에만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기하 이 기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 보고 이해했어요. 이 기하가 여기 왜 써 있는지 아세요? 기하 벡터가 기하로 바뀌고 앞으로 수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놀랍죠. 먼 떨어진지 보시죠. 여기 그림에 증명하라도 떨어지고 증명하라. 중학교 2학년에 교육과정이 증명하라가 앞으로 이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12가지 오해와 답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2개인데 1, 2번은 이제 사교육 문제나 선행학습 문제 전체적인 거고요. 나머지 유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순서대로 서너 가지씩에 걸쳐서 우리가 최고의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입니다. 1번이죠. 역시 학원 사교육에 보냈더니 정말 수학 성적이 오르냐, 오른다, 올랐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첫 번째 증언하신 분은 이 지스트 대학 김희삼 교수가 이 고3들을 보니까 고3들의 수능 점수는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학년 때부터 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없다.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 가면은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해마다 이 대학 생활문화원에서 학생들의 신입생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 조사의 일부가 사교육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고 설문조사했을 때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자기주도 학습, 자습 한 시간이 최고였다. 이게 80%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사교육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어떤 애는 한 5%, 또 많은 애는 한 8%밖에 안 됩니다. 평균 내서 한 6, 7%밖에 안 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80%를 차지합니다. 사교육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고3 때 돼서 비로소 이해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정말 2000년대부터 약 15년 정도 선행학습이 바람이 불어왔는데 아직도 바람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꼭 수학은 정말 선행학습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와 계시지만 우리 강중 선생님 학원에서마저 선행학습 필요 없다. 이 강 선생님 선행학습 안 하시는 학원으로 유명하죠. 이 학원의 정말 사교육 효과는 이 중간 기말고사 앞둔 3주 정도뿐이다. 따라서 학원을 정말 다녀서 도움을 받으려면 1년에 4번, 중간 기말고사가 4번이죠. 3주씩 다니면 된다. 그럼 넉 달도 안 됩니다. 그 많은 8개월을 학원은 뭘로 먹고 사느냐? 살 게 없죠. 그래서 이 선행학습이라는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2000년대부터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김성천 장학사 등이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9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2011년에 또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수학 학업 성취도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뭐였느냐라는 것을 정말 많은 변인 한 10개 이상의 변인을 다 뒤져서 조사한 결과 이 선행
선행의 지수는 불과 1.86이라는 영향력, 이보다 10배 정도 높은 이 영향력을 작년도 나의 수학 수준, 현재 그 학생의 수학 수준이 그 다음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선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초등 단계 세 가지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입니다. 지금 유치원에 가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두 자리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리 계산은 정확하게 초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 때 다 초등학교 2학년 떼고 오는 것이죠. 두 달 전에 우리 단체에 이 뇌과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신성욱 전 KBS PD, 지금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이분이 뇌과학에 하는 책도 쓰셨지만 아주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유아기에 함부로 이 뇌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뇌가 발달을 방해할 수 있고 학습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3세 이전에 뇌가 80% 완성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해외에서는 다 잘못된 이론으로 판별됐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런 이론이 판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다 마치고 초등학교 1년을 지내고 나서 1년 동안 교육받은 애들 2,000명을 수학과 국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출신별로 했는데 약 10가지 정도 출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국공립 병설 유치원 출신입니다. 이 국공립 병설에는 또 그 유치원 플러스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고 또 사설 유치원과 학원, 사설 학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국공립 유치원만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이 국공립 유치원은 잘 아다시피 방과 후에도 이 별도의 수학 교과 학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주로 하는, 그래서 전혀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년 동안 학습한 결과 가장 높은 성취를 내고 있다는 이런 오히려 사설 학원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 수학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을 대비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스토리텔링 들어와서 2011년, 12년부터 많이 이제 나왔던 상품이죠. 이 스토리텔링 수학은 현재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서울교대 강환 교수님이 이 토론에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공부 방법이 아니고 수업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사람은 교사들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이 교육부 문서에서도 2012년 나온 문서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수학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많은 학원들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저희 단체가 그래서 작년에 이 스토리텔링 문제가 국어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거라 해서 우리 단체 토론했습니다. 한글 교육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물론 이날에도 수학 얘기도 나왔지만은 한글 교육 역시 이 스토리텔링 못지않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너무나 많이 빨리 가르쳐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는 한 달 반 동안만 이 한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장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미리 하지 않으면. 맞춰서 수학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열 몇 단어가 있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저희 단체의 이런 토론과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입니다. 내년 1, 2학년 국어 교과서는 한글 교육이 강화됩니다. 자그마치 한 학기로 늘어났습니다. 한글 교육이.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글 쓰고 글을 익히는 시간, 따라서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은 있을 수가 없는, 스토리텔링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죠. 1학년 1학기 책에는 적어도.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년 수학 교육과정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됐고 이미 실험 중에 있습니다. 10개 정도 실험하고 있는 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담당자들 또 우리 책에도 그 책임자 부산교대 김판수 교수가 써놓은 글을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예 없어졌어.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또 초등학교 때 가장 또 많은 문제가 연산 훈련입니다. 연산이 아니고 연산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이 강의를 다니면서 쭉 그 부모들의 그 질문의 빈도를 제가 보면 연산 훈련에 대한 빈도가 올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갈수록 연산 훈련을 더 많이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연산 훈련을 시키는 학습지 회사들의 매출이 또 늘어나고요.
정말 연산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서울교대 박만훈 교수님 우리 토론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산은 더뎌도 된다는 말, 훈련이 아니고 더뎌도 된다. 근데 연산의 의미 이해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산 능력보다는 연산 개념을 깨우쳐야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산은 연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욱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쭉 전체를 12년간 분석해 봤더니 연산의 비중은 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저학년에서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이 그 교육을 시작할 때 연산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연산을 못한다면 50%의 시험에서 그 낭패를 보겠죠. 그러나 이후에 5, 6학년 가면 30%로 줄어들고요. 중고로 가면 거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연산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초중고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 도형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암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형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단원에 가면 이 함수라는 것이 무지무지 큰 영향을 함수가 무지무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 역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궁극적으로 쓰이지 않을 이런 연산 이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특히 세 자리 네 자리 곱셈 같은 것들은 절대로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수능의 연산 문제는 곱셈 2자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자, 이제 중학교 단계 오해 네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부터는 이제 뒤처진 아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중2 이하에서 이제 그 74%는 중2 학생 이하의 74%가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기한 아이들의 시기 그 중에 74%가 중2 이하는 중2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진 아이들이 막 생기는데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 뒤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논리가 통하는데 우리 안상 선생님 강의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수학은 이 개념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내가 미분을 배울 때 미분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미분의 기초가 있는 이 삼각비, 그 전에 있는 기울기, 그리고 초등학교 나오는 이 비율 이렇게 쭉 연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파악해서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다. 자, 문제는 중3 때 삼각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얘가 고2쯤 되면요 한 2살 먹기 때문에 삼각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금방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각기 보고 올라가면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밑에 기울기로 가서 또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연결하는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걸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와 같은 수학 개념 연결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2권의 책과 중학교 3권의 책, 고등학교 6권의 책을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배포된 자료에는 이 부분에 약간 내려가는데 이것이 2018년도 적용될 교육과정은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가 못 고쳤는데 현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제작될 것은 여기다 이제 고칠 건데요. 2018년 써 있죠? 맞나요?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요 연결 로드맵을 보면 저희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돼 있고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을 묶지 않았고요. 또 고등학교도 이 문이과를 다 구분할 수 있도록 미적분도 완투로 다 나누는 이런 겁니다. 대개 시중에 나온 책들은 막 초등학교 1학년 묻고 2학년 묻고 또 미적분도 묻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이런 로드맵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에 가서 입체도형을 배운다. 2학기 마지막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가을에 배웁니다. 겨울에. 입체도형이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뒤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의 직육면체 건널비 부피 그리고 6학년 2학기의 원기둥 원뿔 구 이 부분이 바로 이 입체도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체도형을 이해 못하고 자기가 어려운 학생은 6학년 책으로 돌아가면 되고 여기 가도 어렵다 그러면 다시 5학년으로 가면 직육면체가 나오고 여기서 직육면체의 건널비 부피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또 직육면체는 다각형 그 이전에 각도와 삼각형 이렇게 연결되는 쭉 모든 게 다 연결된다. 특히 뭐 한두 개 연결 안 되는 게 있지만 거의 99%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학교 때부터는 물론 초등 때부터도 심각하지만 영재 교육은 고등학교 영재학교 이런 이제 가고 싶은 욕망 이런 특수한 학교들이죠. 수학을 잘하면 여기를 꼭
보내야 된다. 수학 잘한다는 게 학교 시험 100점 맞으면 이런 것이 많이 더 있는데 조금만 점수 높으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 가면 정말 아이가 좋아지느냐? 영재학교나 영재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 카이스트 입학처장님, 카이스트에서 아이들을 봤던 그 심정을 썼습니다. 영재학교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수학 과학이 빡빡하다. 영재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은 1년 내내 가르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교 약 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을 고2, 3에 가르치는 이런 빡빡한 이것을 가서 견뎌내려면 보통 영재가 안 된다. 타고난 영재가 아니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도 이 연구도 보면은 영재학교 학생들 과학고 영재 학생들 1,156명을 2013년에 설문조사한 겁니다. 과연 영재교육 경험,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원 또 영재학급 이런 데를 다닌 경험이 지금 너 학교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놀랍게도 67.3%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재학교의 경험, 영재학급의 경험, 영재교육원 경험이 지금 나의 성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재학교에서 영재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애들이 금방 영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학교 마지막 주제입니다. 중학교 수학부터는 부모도 손을 못 댄다. 초등학교 부모는 이제 초등학생들 끼고 가르친다. 어느 정도 가능하죠. 중학교쯤 되면 사실 머리도 크고 말도 안 듣고 더 중요한 거는 수학이 또 안 되죠. 부모들이. 그래서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시는데 2015 교육과정 이것이 2018년 중학교 책이 바뀌는데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되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제 중학교 시험에 쓸 때 이런 이 증명 부분 가장 증명 부분이 어려운데 이게 시험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이차함수 최대 취소도 또 연립부등식 이것도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학습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서상으로 봐도 이게 교육과정 새로 바뀐 2015 교육과정 문서에 분명히 복잡한 형식, 논리, 규칙의 이용을 요구하는 연역적 정당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증명을 다루지 않는다. 증명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엄밀한 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속도전 학생들이 공식 암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점차 고쳐 나가겠지만 우선은 경기도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의 강화 방안. 지금은 1시간 45분 중학교 시험에 보통 20에서 25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현재 경기도 변환 학교들은 4문제를 출제합니다. 4문제 45분 동안. 그래서 속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고전이에요. 사고력이 문제입니다. 서울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경기도가 바뀌어서 가면 서울도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전공은 영어시지만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집안의 경험입니다. 아이가 직접 수학을 10년 동안 힘들게 거의 포기할 정도로 공부했다가 재수하는 동안 다시 공부 방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했느냐? 개념과 원리 위주로 이 강의하는 이 강의를 듣고 혼자 씨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12년에 못했던 걸 다 1년 만에 해결했다. 수학은 때가 지나면 이해가 빠르고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빠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습 방법이 바뀌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신 사이트, 이 공부의 신들이죠. 이 사람들 1000여 명이 국영수에 대해서 다 이 설문조사 스스로 자기들끼리 조사를 해서 공부하는 비결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는데 수학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라, 반복 학습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0%밖에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경험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최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교생 단계 오해입니다. 자, 고등학교가 수학이 선행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왜? 특히 이과에 가려면 6권의 책을 2년 만에 3년도 아니고 2년 만에 끝내야 되고 또 EBS 교재까지 해야 된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18년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18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1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수능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 교육과정 바뀐 걸 보시면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2015 교육과정은요, 특징이 문이과 공통교육과정입니다. 문이과 공통교육과정은 문이과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문이과가 똑같은 수능시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통과목은 반드시 수능 과목에 포함돼야 됩니다. 고1 과목이 포함되면 이게 옛날 비중으로 2권의 책입니다. 수학 1, 2. 2권의 책이기 때문에 현재 세 과목, 수학에서 세 과목이 수능 시험범위라서 교육부가 국민들의 저항을 어기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네 과목을 다 시험 범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 과목, 이게 두 과목이라고 했어요. 두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더 받자 한 과목, 또 늘려봤자 하나 더 늘릴 수 있겠죠. 문과, 이과 다 통틀어서. 특히 이 기하, 아까 기하 벡터가 기하로 바뀌었는데 이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기하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하는 이미 이제 시험 과목에서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여전히 6과목은 배우지만, 이 두 개로 치면 6과목은 배우지만 실제로 수능 과목은 많아봤자 4과목 내지는 3과목, 그리고 이상적이라면 2과목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선행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말했고, 특히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이 절대평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 때. 그리고 이제 문제집, 고등학생들은 문제집을 많이 풉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 문제집을 이렇게 잔뜩 싸놓고 독서실에 가면 풀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봐야 유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수원 유신고 한주인 선생님은 한 권의 문제집을 7번을 푸는 것이 7권을 한 번씩 푸는 것 효과적이다. 7권을 한 번씩 풀려면 수박 거달기로 빨리 풀 수밖에 없다. 그럼 효과가 없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스스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EBS 다큐 공부의 왕도, 다큐도 있지만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문제집을 어떤 학생은 10번도 풀었고요. 어떤 학생은 3번 내지 4번 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의 문제집 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권하는 방법은 정말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이 있고요. 마지막,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수학을 못해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느냐.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 수학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시기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성인들이 배운 수학은 좀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르고 배웠지만 앞으로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노동부 통계국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자료로 앞으로 10년간 42,900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중에 28%가 수학과 관련된 직종이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직업의 거의 상당수는 수학과 관련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책자에는 이제 권하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권하는 거 몇 개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권하는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학습 능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키워줘야 되는데 이걸 집에서 어렵다면은 우리 단체 카페 수학 사교육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담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답을 달아주고 있고 아주 길게 자세히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치원에서 정말 이 추상적인 숫자 연상 교육은 이제 금해야 되고 넘기고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생활 경험 위주 이런 수학 활동이면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지나간 수학 교과서 애들이 다 버립니다. 문제집은 잘 보관하는데 교과서를 다 버리는데 이 버리지 말고 이것을 단원별로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영역별로 묶으면은 영역별 개념 사전이 되면서 아울러 여기에 연결관계 우리가 제공한 연결도를 같이 이 책과 보면은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안 해도 된다. 선행학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에 보면은 매 단원 첫 장이 복습 문제입니다. 이 복습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학교 가서 수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날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철저하게 복습 이렇게 3단계 순서로 날마다 공부한다면 선행학습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권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공한 이 연결도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나씩 이 연결도를 이용해서 공부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진 학생들, 수포자들이 연결도를 통해서 이제 과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증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정말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수포자 운동을 위해서 모금을 해왔습니다. 단체 대표님들의 편지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모금 현황 보시면 현재 8천만 원 중에 7,350만 원 확보됐습니다. 남은 665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500만 원은 다음 포털로 이제 조성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165만 원 정도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운동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책자 배포와 더불어서 무리한 수능 점수 요구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직도 대학들이 이 인문계에서 많은 이런 수능 점수 요구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직 2021학년도 수능 이전에 현재 수능이라도 올해부터 수능이 바뀌는데 수능 범위가 이렇습니다. 이 6권, 이과 6권 배우는 것의 뒤쪽에 3권, 문과 4권 중에 뒤쪽에 3권이 시험 범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 범위를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이 고1 때 배우는 문이과 공통 배우는 이 수학 1과 2를 필수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필요한 과에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과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그래서 새 과목을 만들어주면 현재보다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뒤쪽으로 범위를 잡아버리면 이거는 새 과목이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험 범위가 지금이라도 축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와 마찬가지로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정말 절대평가 도입으로 풍선 효과가 날 거냐? 당연하죠. 무려 89%. 그다음에 이 사교육 부담이 얼마 될 거냐? 92% 커질 거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반드시 전환돼야 됩니다. 우리 단체도 계속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앞으로 2년 뒤에는 절대로 수능을 9등급 절대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단 이 절대평가로 인한 문제는 이제 변별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열화된 점수, 동점자에 대해서 서열화된 점수 활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은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전 영역을 공통 과목으로 축소해서 시험 범위 아까 공통 과목 고1 과목으로만 수능 시험을 축소해야 되고요. 역시 학생부도 이제 절대평가, 현재 학생부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는데 대학에 입시할 때는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논술 전형을 대폭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단체의 수능 개편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단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수학 대안 교과서 제작 운동은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초등 교과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상당히 해외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6.25 때와 비교할 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형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았던 주입식 교육에 딱 맞는 교과서입니다. 그 책을 줄줄 읽으면 주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 집필진들이 새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적용되죠. 연말까지 집필을 할 건데 뭐 대충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이 대안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선언하고 앞으로 갈 겁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들지만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국어과에서 우리말 의리 글 그래서 이 국어과에서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재 국어 교과서가 아주 잘 바뀌었습니다. 또 역사과에서 또 이 역사 선생님들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이 이제 대안 교과서를 만드는 건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수학 대안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날이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애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